네, 이번에는 오늘의 핫 이슈만 골라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공천헌금 의혹부터 보겠습니다. 김경 서울시의원 측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나오는 모습 함께 보시죠.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으셨는데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수 의원한테 1억 받으신 거 맞습니까? 김경수 의원한테 2억 받고 보관하신 거 맞습니까? 오늘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강선호 의원이 반환 지시했습니까? 네,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고요. 얼굴을 가리고 마치 도망가듯이 차에 탄 모습 보셨어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만 피의자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조사를 받았고요. 일단 본인의 얼굴 공개되는 것을 상당히 좀 경계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애초에 경찰서에 갈 때도 본인이 공개되지 않도록 좀 이른 시간에 출석할 수 있게 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기자들은 취재할 권리가 있고 또 자유가 있고 또 의무가 있죠. 그리고 또 피의자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중심에 서 있지만 또 본인이 얼굴을 드러내고 또 취재의 대상이 되어야 될 또 의무는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취재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고요. 현재 수사의 대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이 피의자로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리고 얼굴 공개도 적극적으로 막으면서 빠르게 현장을 이탈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대응이었고 미리 준비한 대로 그렇게 실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조사 후에 이제 공개되지 않고 현장 이탈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법적으로 책임이 있느냐, 이 부분을 경찰이 수사력을 발휘해서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죠. 지금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혐의를 좀 부인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 사람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사실 경찰로서는 뭐 속된 말로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사실 말하는 국회의원 누구누구. 그러니까 전달자로서의 이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만 얘기해 주면 자기의 죄형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조사하는 입장,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저 사람한테 플리바겐, 일종의 협조자 형태를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처음엔 그걸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말하는 그 옥신각신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늦어졌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욕을 먹는 상황에서 이 사람의 진술은 전체적인 정황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맥락상 얘기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15시간이 된 것은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거를 파악하는 형태로 됐고, 그런데 저 사람한테는 사실 부인인 거죠. 그러니까 포지션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넘어가면서,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저 사람의 위치는 경찰 협조자 아니면 그 다음 단계의 어떤 것, 그게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는 모두 다 구속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벌어진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엔 저 사람의 민비 굉장히 중요한 상태. 그래서 저렇게 포지셔닝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보관한 적도 없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선우 의원은 돈을 받았지만 돌려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관계가 지금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하는 부분이고, 1억 원을 줬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시 의원. 경찰에 고발되자마자 거의 미국으로 출국을 한 상태잖아요. 뭐 1월 중에 돌아오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도피성 출국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경찰은 또 늑장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뭐 두 가지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또 제 직업상 변호사로서 이제 변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고소 대리도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초기 수사를 회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언론의 관심이 굉장히 높고 또 국민적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보도량이 늘어날수록 본인에게 좋지 않을 거예요.
실제 사실관계와 별개로 그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당사자는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나간 것이지 뭐 회피하려고 한 거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회피하려고 출국을 했든 아니면 기존 일정이 있었는데 겸사겸사 그렇게 됐든 초기에 이제 국외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시간도 벌고 그리고 언론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본인의 변호인과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또한 변호사와 변호사 사이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이 사건 전체의 수사를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이런 경우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짐작도 들고 근데 또 이거는 이제 변호사의 시각에서 본 거죠. 굉장히 잘한 대응이든 아니면 우연히 그래도 초기에 아주 불리한 상황은 피하게 되었든 그런데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알아내고 잘못이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무언가 수사기관이 석연치 않은 일을 했다면 그것까지 확인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수사기관이 글쎄 이거는 어찌 보면은 초기 대응이 약간 늦어서 상당히 많은 지금 질타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그래도 조금 유리한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계속해서 저희도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 사건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데 이야기가 너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김경시 의원은 돈 준 적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전 사무국장은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고 반면 강선우 의원은 김경시 의원이 준 돈을 전 사무국장이 받았는데 저는 돌려주라고 했고 돌려줬답니다라고 예. 하는데요. 이 세 명의 진술이 모두 다 참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세 명 중에 적어도 한 명, 두 명은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세 명 다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경찰이 밝혀내야 되고요. 경찰의 수사력을 감안하면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각자의 사실관계가 다른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수사 방향이나 뭐 쟁점은 어떤 게 좀 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팩트가 돈이 오갔는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1억이 오간 건지 아니면 아예 그것이 가지도 않았는데 얘기만 있었던 건지. 그리고 사무국장의 위치가 사실은 주지도 않았는데 줬다고 한 건지. 이것이 다 밝혀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현금을 받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CCTV 확인을 통해 실물에 대한 어떤 확보.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예. 지금 문제가 핵심적으로 1억 원이 어딨는지가 지금 오리무중인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 사람 사무국장이 가졌을 수도 있는 거고 아예 1억 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만 파악하면은 실제로의 나머지는 사실은 별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계좌든 아니면 실물이든 금방 파악해낼 수 있고 죄 적용은 그 다음 연결된 거고 예. 지금 배당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이게 고소가 진행됐단 말입니다. 고소가 진행되면은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사진에 대해서 이게 누가 해야 될지 갑니다. 이게 바로 된 게 아니라서 이게 경찰을 제가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적어도 몇 시간이 걸리는데 김경이라는 사람이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본인은 이제 뭐 미리 있었다고 하지만 그 간극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절차가 늦어지게 된 거죠. 현실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짚어주셨는데 앞으로라도 좀 속도감 있는 수사가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도 보겠습니다. 어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법정이 소란스러웠는데요. 준비된 화면부터 보고 오시죠. 시간 관계상 1심에서는 생략하고 필요시에 항소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생략하시는 걸로 다만 생각하고 재판은 7일 9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진행 관련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일단 다음 게 또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말씀 다 드리고 하시면 어떨까요? 네. 할까요? 이따가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어차피 저 공소장 때문에 또 말씀하실 거 있다고 했으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시간도 드려야 되니까. 말씀하시는 분 이창규 검사님이신 것 같은데 이창규 검사 일단 일단 공소제의 검사거든요. 이창규 검사가 이창규 발언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만약에 발언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하셨으면 예. 나중에 절차를 다시 밟아서 또 하게 할게요. 그렇게 왜 하시는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밟아야 하면 되는 되니까.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되니까 못하게 하시고요. 지금은 일단 절차를 밟을게요. 아니, 다른 분이 발언하시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3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변호사님들 말씀 막은 적 있어요? 지금 말씀할 기회 드린 다음에 이따가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왜 상대편 말을 못하게 막아요? 그런 분들이셨어요. 아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실컷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남의 말 막는, 결국에 남의 말 막으시는 분들이 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얘기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일단 재판장님께서 이렇게 막 저희 변호인들을 윽박하시고 언성을 높이 좀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좀 결례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다만 전략적 윽박이니까. 네, 그제 진행된 재판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지기현 판사와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에서 서로 언쟁을 주고받다가 지판사가 고성을 지르는 그런 모습까지 좀 보셨는데 어떤 상황인 네. 건가요, 이게? 재판 막바지죠. 예. 막바지인데 그동안 이 재판 영상을 보면은 계속해서 신경전이 오갔어요. 이 피고인 측과 피고인 측의 변호인 그리고 또 특검과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고 이제 발언의 내용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도 서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자 이때는요 이 검사의 발언권이 없다라는 주장을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내놓은 겁니다. 즉 아니 수사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판에 나와가지고 이게 진술할 수 있느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막아야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강하게 주장을 한 것이고요. 반면 이제 검사는 그런 규정이 없지 않냐라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기현 재판장이 일단 들어보자. 듣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그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이거를 뭐 판결에 반영하든 기타 조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호인이 계속해서 중간에 말을 하자 이제 지기현 재판장이 좀 화를 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만 아니 계속해서 조금 전에 뭐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했으면서 그렇게 검사가 말하는 것까지 계속해서 중간에 끼어들고 끊으려고 하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러자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 나왔죠. 변호인이 결례를 범해서 미안하다. 네. 사실 이게 사과하는 모습이 그동안 이 재판에서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네네. 약간 좀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약간 좀 미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다 또 재판장은 이거 전략적으로 윽박지른 거다라면서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이렇게 또 재판이 또 진행됐습니다.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구판이 이틀 남았는데 이제 구형량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아니면 무기공고 이 세 가지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물론 법정형이고요.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 구형이 꼭 법정형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감경 사유가 있다라고 본다면 법정형보다 더 아래에 구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는 무죄 구형도 가능하죠. 뭐 재입 사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뭐 이 사건에서는 뭐 적용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구형할 것이냐 여부에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고요. 특히 구형 관련해서는 이 범죄 혐의의 중대성도 당연히 감안되어야겠습니다만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크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인정했느냐, 반성하고 있느냐, 또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또 재판과 수사에 어떻게 임하고 있느냐 등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양형이 이제 구형도 이루어지고 양형도 이루어질 텐데 현재 오히려 뭐 인정하는 부분보다는 계속해서 정당한 계엄 선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법정형을 하한하는 그런 구형을 할 가능성은 꽤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또 다른 혐의 가운데 하나죠. 특수 공무집행방해 재판의 공판 기일이 바로 어제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면서 기일을 더 열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장면도 보고 오겠습니다. 정당한 계엄 선포권의 행사였는지 아니면 이게 그야말로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친위 쿠데타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 내란 피고 사건에서 많은 그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론이 재개된 만큼 이거를 바로 다시 종결하시는 것보다 시간을 조금 주시고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증거조사 기일을 좀 지정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시기를. 예, 그러면 다시 변론 종결합니다. 선고기일은 그대로 2026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이 법정에서 선고하겠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예정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꾸도 안 한 거죠. 그렇죠. 뭐 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종결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피고인은 뭐 100년이고 계속 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소송 지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증거에 대한 걸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정의라는 것은 절차에 맞게 시간에 맞게 하는 것도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백대현 부장판사가 하는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끌려가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면 그거 언제 저 재판 종결하겠습니까? 그거를 원칙대로 하셨다고 보는 게 맞는데 물론 당사자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또 항소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계속 뭐 선고 기일이라든지 뭐 그 신문 기일이라든지 이런 걸 미루면 본인에게 유리하긴 한 겁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은 다른 혐의로 지금 일반의적 혐의로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약간 좀 중요성이 떨어졌습니다만 지금 이 체포방해 혐의로 만약에 선고가 16일 이루어지지 않고 좀 더 뒤에 나온다면은 네. 이거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선고를 좀 뒤로 미루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법정에서 나오는 증거들만 보면은 이거 유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좀 변수를 좀 만들어 보기 위해서 재판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재판부에서 종결했던 변론을 재개해서 재판을 한 번 더 연다고 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했어요. 이거 달라지는구나. 이거 뭔가 더 봐야 되는 게 있구나. 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 나온 그 많은 증거들을 여기에서도 다 증거 조사를 해야 된다면 이 재판도 한두 달 더 걸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좀 전에 이제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는 그런 의도가 애초에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론 재개에서 증거 조사를 했어요. 뭘 했냐? 윤석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아니라 특검 측에게 유리한 증거입니다. 뭐냐면 박정준 전 경호처장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진술이나 그 증언을 탄핵할 만한 그거 틀렸습니다. 그거 사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라고 하는 탄핵 증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조사하려면 공판을 열어야 되는데 그 전에 종결됐기 때문에 다시 열어서 그 증거 조사하고 다시 끝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더 불리한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어지는 재판 과정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인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건 광주의 한 어린이집인데요. 4살 아이의 부모는 30대 어린이집 교사가 억지로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고 주장을 했고요. 음식물을 뱉었지만 토사물을 다시 입속에 집어넣었다고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불안 증세를 호소한 아이는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피해 부모는 CCTV에서 석 달 동안 70차례가 넘는 학대 의심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해당 어린이집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요. 해당 교사는 계약이 만료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이 교사를 넘겼습니다. 네, 잊을만 하면 이런 아동학대 관련된 사건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CCTV에서는 일단 아이가 토한 음식을 다시 먹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아동학대죄가 되고 보통 이런 경우에 저 가해자를 마리오네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마리오네트라고 아시죠? 예. 아이 인형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입에 넣고 빼고 그런 행동이 가해자의 독특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로봇 증후군 바짝 있습니다. 아무 그대로 움직이는 거. 이게 아동학대 가해자 피해자의 독특한 행동 특성이거든요. 저걸 보면은 근데 이제 희한한 것은 CCTV가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면서도 저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학대적 각성이 올라오는 상태면 인식을 못 합니다. 인식해도 이게 범죄가 된다는 것 자체보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를 법정에서 구형하게 재현하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부모님 보시긴 좀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학대 행위의 전형적인 특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저거보다 더 심각하게 오물을 먹이는 경우도 있고요. 더 이상의 경우도 있거든요. 분명히 저거는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네, 지금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평소 잘 먹지 않는 아이를 신경 쓰다 보니 벌어진 일일 뿐이다. 아동학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저희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은 항상 나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대가 아니라 정상적인 훈육이었다. 네, 물론 시작은 훈육이었어도 그 정도가 과하면 학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애초에 훈육의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학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학대라고 생각을 했지만 법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훈육이었고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법적으로 범죄가 아닌 경우도 존재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애초에 시작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확인된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너무 과해요. 그리고 그 부분이 법적으로 아마도 제 법원에서는 증거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판단할 만한 소지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해당 어린이집 그리고 또 어린이집 운영자의 민형사 책임도 현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도 방치했거나 또는 애초에 시켰거나 또는 함께 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이루어지겠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의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려면요, 이런 경우에 원장이나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거든요. 물론 교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을 경우 그렇게 입증하면은 처벌 면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 책임, 양벌 규정에 따른 형사 책임 그리고 민사적으로 사용자 책임까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여름 한 지역 물축제에서 고압 워터건이라고 하죠. 그 물총 형태의 강한 물줄기에 맞아서 대학생의 얼굴이 마치 조커처럼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행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당시 행사에서 부상을 입은 대학생 얼굴입니다. 얼굴 왼쪽 입술에서 정수리까지 수십 센티미터 길이의 찰과상을 입고 귀 뒤쪽이 3cm가량 찢어져 봉합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흉터 치료를 위해 올해 1학기도 휴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난해 8월 안산 서머페스타 2025 물축제 여름2호 무대에 노래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올랐다가 동료가 실수로 쏜 고압 워터건에 맞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제의 워터건은 공연 직전 무대에 갑작스럽게 올려졌고 동료는 사용법이나 위험성에 대한 인지를 못한 채 관객을 향해서 물을 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가족은 사고가 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신화재단에서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었다면서 이번 검찰 송치는 사고의 책임이 공연업체와 행사 주최 측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최근 물 관련 축제 여름마다 성행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있는데 이번 검찰에 송치된 이 결과가 앞으로의 축제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워터 젯이 있고 워터 건이 있고 그거 말고 조금 더 약한 물 대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워터 제트는 금속도 자릅니다. 물이 수압이 굉장히 강합니다. 워터건은 보통 뭐냐면 세차 용도로 고압으로 세차하는 용도인데 그것도 저 정도입니다. 얼굴에 맞으면 이게 찢어져 날아갑니다. 이게 저 정도가 다행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저건 높은데, 근데 그거에 대한 사용 설명도나 위험도를 얘기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저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당겨갖고 저게 한 건데 큰일 날 거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기준을 구분하지 않고 씁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돌, 그 여자 아이돌들이 보통 워터밤 해갖고 이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저것과 다른 겁니다. 근데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쓰는 거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걸 함부로 관객한테 쏘다가 조금 압력을 조절해 보면 관객들한테 큰 상처를 입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지금의 기준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았고 이 판례가 아마 그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사고였는데요. 앞으로 각별히 좀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혜 변호사와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